네, 이론과정 세 번째 시간은 교재 36페이지에 보시면 중개대상물입니다. 이제 그 중개대상물의 개별적 개념과 특징들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항상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경로와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흐름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전체적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법 2조 2호를 통해 2조 4호를 통해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공부했었죠. 공인중개사법 2조 4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뭘 받죠? 일정한 보수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무엇을? 중개였었습니다. 중개를 어떻게?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중개업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중개업이 되기 위한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중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별도로 정의를 했었던 거죠. 중개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질 것이고, 이어지는, 지금 이게 다 2조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어지는 법 제3조가 정하게 될 것임을 언급 예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칭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 있었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 알선을 하는 것. 그게 뭐죠? 중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러한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행하였을 때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행하면 업으로 행하게 되는 것인가는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의를 했었죠. 업으로 행하였다 하는 것은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었고요. 그 행위를 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위를 행하는 목적이 영업을 목적으로 행했을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업으로 행하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일단 어떤 행위가 중개업이 되려면 그 행위가 일단은 중개행위여야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 그 대상이 법 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3조가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3조는 3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호가 토지입니다. 그리고 2호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인중개사법 3조가요. 3호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3조는 이 말하는 겁니다. 토지가 중개대상물입니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고요. 나머지는 시행령에게 위임을 하니까 시행령이 알아서 더 정할 것입니다. 지금 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조가 법 3조와 조문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제목을 달고 시행령 2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법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리고 두 가지를 시행령이 추가로 정하는데, 하나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정중개대상물이 확정되는데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그 개념과 특징 등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토지라고도 하고 대지 또는 땅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토지의 특성에 대한 공부도 하죠. 부단성, 부증성, 연속성 이런 것들 말입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지표가 지구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연속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토지를 사람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구분할 때 법률상의 관점에서 토지를 구분하고 구획하는 단위가 뭐죠? 필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필 단위로 구획이 되어서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지고 토지는 필지 단위로 지번이 부여되는 거죠. 또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시는데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해서 토지는 필지마다 그 지목이 법정 지목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토지는 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법이 말하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상 구획된 면적과 그 상하에 미친다고 하죠. 물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지표상 구획된 면적만큼의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에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함께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토지는 법률상 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분필되지 않은 한 필의 어느 한 부분이요. 한 필지의 어느 한 부분. 이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요.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와 교환만 알선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한 필에 분필하지 않은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필지 소유자가 그 부분만 목적물 삼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해 하고 대가로서 차임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죠. 밭 한 고랑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딱 차 한 대 주차할 공간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어느 한 부분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지만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죠. 이른바 용익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알선하는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구체적 조건의 제시 없이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일부분도 독립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가 분필되지 않은 한 필의 일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한 필의 일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는 거죠. 임대차나 용익권 설정 이전의 목적으로서라면 한 필의 어느 한 부분도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로 범위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이 토지에 정착이 되었다는 것은 용도를 해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는 이동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을 때 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었다라고 평가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심지어 건축 중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이 되었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 범위를 보다 더 확장 해석해서 토지에 정착이 될 건물, 미래의 건물, 장래의 건물도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속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우리가 현장 실무상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요,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서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도 확정되어서 토지에 정착이 될 미래의 하나의 건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입주권은, 그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지만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딱지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아닐 뿐더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알선해서는 안 되는 또 대상 권리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입주권이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건축물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 되는데, 토지가 필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이라면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토지와는 다른 점이, 건물의 경우에는 일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는 집합 건물의 경우라면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 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토지와는 다른 점이죠. 물론 토지도 한 필의 어느 한 부분만이 독립한 중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임대차나 용익물권 설정 행위 등에서 그렇다는 거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대상으로 한 필지의 일부가 중개 대상물이 될 수는 없었죠. 그러나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집합 건물의 경우라면, 주택도요,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면 일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이전의 목적으로서의 중개 대상물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밖에 건축물 외에도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일단은 그것은 물이어야 합니다. 워터 말하는 물이 아니죠. 권리의 객체인 물건이어야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 대상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는 합니다. 용도를 해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정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와의 부합 상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토지의 일부로 취급해서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하는 것들이 있죠. 담장, 축대, 논두렁, 밭두렁, 토사, 암석, 교량, 터널, 수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상의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기는커녕 민법상 하나의 독립한 권리의 객체인 물건 취급도 못 받는 거죠.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죠. 근데 토지에 뿌리박고 살아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민법에서 수목이라고 하죠. 원래 수목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하는 것이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부합물인 수목에도 미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수목이 명인 방법을 확보하게 되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 명인 방법 민법에서 공부하실 건데 어떤 수목 등이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든 제3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여 알 수 있는 정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었다면 이거 명인 방법으로 아주 폭넓게 인정하죠. 일정한 수목 등에 울타리를 둘러둘 수도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목책을 세워둘 수도 있고 진입로에 표지판을 세워서 소유자, 수종, 수량 등을 기재할 수도 있고 나무 하나하나에 어떤 표차를 달아둔다든가 벌채할 나무일 경우에는 그 등거를 깎아내고요.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묵서하는 방법 등도 다 명인 방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토지정착물로서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토지 필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수목 자체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할 뿐이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을 갖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 이전의 목적으로서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저당권 설정 등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어떤 수목의 집단이요,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어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수목의 집단을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임목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임목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일컬어 임목에 관한 법률은 임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선택한 첫 번째 중개대상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목은 어떤 수목의 집단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했을 때 이것을 임목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이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과 관련해서는 수종에 대한 제한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여야 등기할 수 있다라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밤나무는 등기가 되는데 대추나무는 등기가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수령에 대한 제한도 없답니다. 즉, 몇 년생 이상인 나무만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수량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답니다. 즉, 몇 그루 이상이어야 그 수목의 집단을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 필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목의 집단이면 등기할 수가 있답니다. 또 그 수목의 집단이 원래 자연 상태로 자라고 있는 천연림이었느냐, 누가 묘목을 사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는 식재림이었느냐, 이런 제한 하나도 없이 수목의 집단이기만 하면 임목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 대상 수목의 집단이 특정되어야 등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한은 없지만
어떤 20개 집단을 임목 등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그 20개 집단이 임목 등록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절차상 임목 등록이 된 20개 집단을 임목 등기할 수 있고 임목 등기가 되면 그 등기된 20개 집단은 임목이라고 해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일단 임목의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마지막 중개대상물로 언급되는데 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재단이란 공장을 구성하는 광업재단이란 어떤 광산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근거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했을 때 그 등기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이 된다는 거죠. 공장을 구성하는 아니면 광산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들을 하나로 묶어 재단 목록에 기재하여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요하면 등기된 공장재단, 등기된 광업재단은 각각 이것들이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대원칙인 일물일권주의 원칙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특별법적 지위에서 잠시 깨고 수물일권을 인정하게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한 공장재단, 그러한 광업재단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 된답니다. 일단 개별적인 중개대상물의 개념 설명까지 했는데 이러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게 중개가 아니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 알선 가능한 또 다른 권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선 가능한 또 다른 권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또 매년 시험 문제 지문거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요, 그 권리자가 해당 물건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배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랍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법상의 힘을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하는 권능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의 권능 중에서 사용 권능이나 수익 권능을 제한한다 하여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이라고 구분되는 제한물권들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익물권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그 용익권의 설정이든 이전이든 관계없이 모든 용익물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토지 한 필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일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모든 용익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한권능 중에서 사용권능이나 수익권능을 제한하는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 외에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이 있죠. 이른바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이란 저당권, 유치권, 질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담보물권 중에서 설정에도 이전에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담보물권은 오직 저당권뿐입니다.
저당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는데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의 알선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물의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당권과는 달리 유치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은 우리가 유치권을 다른 말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등기 능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점유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이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함께 목적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이전은 가능하죠. 그러므로 유치권의 성립은 알선할 수가 없지만 유치권의 이전은 알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알선할 수 없죠.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니까. 그러나 법정 지상권의 이전은 알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치권과는 달리 질권은 약정담보제도이긴 합니다만 민법에서 말하는 질권은 동산담보제도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과는 연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라든가 등기된 환매권 같은 것들, 환매권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등기가 되면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하고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라고 말할 때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고 임목이나 공장재단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속한다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권 설정, 알선과 관련해 특칙이 개별법에 있다면 출제자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할 때 그거 문제 출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짚어볼 겁니다. 먼저 임목인데요. 임목이란 토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뿌리박고 살아서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일컬어서 임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수목의 집단이기만 하면 수종, 수령, 수량에 제한이 없었고 천연임, 식재림 여부도 상관이 없었고 한 필지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록만 했다면 임목 등기 가능했었죠. 그리고 수목의 집단이 임목 등기가 되어 임목이 되면 이제는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될 것이고 단순히 명인 방법만 갖춘 수목과는 달리 임목은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임목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걸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건물 저당권 설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목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임목은 그 대상이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살아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토지나 견고한 건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불완전한 객체이거든요. 하룻밤 산불로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가 번져서 몇 주 만에 다 고사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목법은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그런 풍수해나 산불에 대비해서 보험에 붙여야 한답니다. 우리가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려면 보험 들어야 한다는 거 없었잖아요. 근데 임목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자인 임목의 소유자가 있겠죠. 만약에 이 임목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지상권자이거나 토지 임차권자였었다면 임목의 소유자는 저당권자, 임목 저당권자의 동의, 승낙 없이는 토지 지상권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은 토지로부터 벌채가 되어, 다시 말해 배어냄을 당해 토지로부터 분리가 되었어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토지로부터 벌채가 되어 분리가 되면 반출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목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즉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임목저당권이 임목법에 의해 규정받고 있는 특칙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저당권과 임목의 관계인데요. 어떤 수목의 집단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수목의 집단이 임목 등기가 된 후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임목 등기가 먼저 되었으니까 임목은 이제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토지 저당권의 담보권 범위 밖에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저당권자 입장에서 내가 이 필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저 나무들은 임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도 그 담보 가치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었어야 올바른 담보 가치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은 어떤 수목의 집단이 등기가 되어 임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우리 과목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 조사만으로도 필지 내에 임목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OX? O입니다. 물론 토지 등기부 표제부만 봐가지고는 수종, 수량, 수령, 천연님, 생육 상태 이런 걸 알 수 있지는 않지만 이 필지 안에 임목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만큼은 토지 등기상 증명서 어디만 봐도 표제부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서요. 임목 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 저당권은 임목에 미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훗날 토지 저당권자의 임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 절차에서 매수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지 임목의 소유권도 자동으로 함께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 6조는 임목이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리면 토지 소유권의 승계인은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권의 승계인과 임목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단지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리게 되었는데 임목법 6조에 의해서 지상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슨 지상권이요? 법정 지상권이 이렇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임목이 중개대상물이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미 개념은 설명드렸는데 이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체화되었기 때문에 재단 하나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된다고 했죠. 수물일권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재단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물건의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재단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공장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은 재단에 속해 있는 공장 부지, 공장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그 공장에 속해 있는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 제관, 차량, 선박에도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죠.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10개월 이내입니다. 10개월 이내.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하면 10달 안에는 그 재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고요.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었음에도 재단을 유지해 가려면 다시 10개월 이내에는 그 재단에 신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저당권과 동반하지 않고는 10달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칙인 것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개별적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상물에 대해서요, 거래 당사자 간의 저러한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물이 거래가 가능해야 알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중개대상물이 거래가 가능해야 되므로 그것이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토지든 건물이든 사건의 대상이 아닌 국공유재산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물건은 사건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건의 대상이어야 해요. 사건의 대상이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건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락지라고 하는 거 있죠. 원래는 사건의 대상인 토지였었던 겁니다. 그러나 포락지는 사건의 대상인 토지였었는데 하천의 유역 변경이나 바닷물의 넘침 등으로 물에 무너져 사건이 영구히 소멸된 거죠. 심지어 다시 성토되어 무트로 드러나도 사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포락지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바닷가, 빈지라고 개론해서 말하죠. 바닷가, 공유, 수면 이런 거는 사건의 대상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유, 수면이었었는데 개인이 매립 면허를 받아 준공하여 성토되면 간척지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런 것은 전에는 사건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사건의 대상인 토지니까 중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가 개입이 가능한 경우에 중개할 수 있죠. 중개가 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개인 상가 건물, 주택은 사건의 대상인 건물이죠. 그러나 그런 주택이나 상가에 상속을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으니까요. 중개가 개입될 수 있어야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로소 그 물건을 중개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개별적 개념과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은 공인중개사법 2조 중개업이 무엇이냐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입법 해석과 대법원 판결과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2조 4호 조문만 보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총동원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를 한다면 중개업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에 사건의 대상이 되고 중개가 개입 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의 이전, 담보가 등기, 환매권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한 상태에서 4조, 5조, 6조, 7조, 8조는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조, 10조부터는 중개업의 등록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중개업 등록제도를 제도로 입법하기 전에 뭐가 중개업이냐를 입법자는 공인중개사법 총칙을 통해 명확히 하고 그 토대에 이제 자격제도와 등록제도를 입법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